처음에는 비트코인 ETF 나올 때는 뭐 완만하게 오를 것이다. 사실 완만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2017년과 같은 상승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 말 다 있었어요. 뭐 이것저것 말들 다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 패턴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열렸네요. 예. 지금 마이너스 6.3 요걸로 볼까요? 예. 현재 하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비트가 쏜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금 뭔가 탁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지금. 예. 지금 5만 달러 부근이 상당히 되게 중요한 구간인데 5만 달러 부근이 5만 달러 부근 다 여기 걸쳐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쪽에. 예. 아니면 여기 좀 내려오면 이제 49,000달러 요 부분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김프는 근데 내려올 때 한국 사람들이 코인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뭐 어쩐지 아니면 저기 거래소들이 높은 가격이 걸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내리 찍을 때 있잖아요. 깊게 내리 찍을 때는 김프가 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김프 때문에. 그거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리 찍는 거 주워 먹을 때는 좀 그게 좀 낫긴 한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불안하잖아요. 디패깅 이슈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좀 이제 원화로에서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김프가 좀 낍니다. 과거 코로나 때도 꼈어요. 코로나 때도 보면은 김프 끼고 내리 찍을 때는 김프가 좀 낍니다. 여기서 좀 해주면서 당분간 요렇게 좀 가주는 것이 제일 베스트인데 과거 한번 패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대충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패턴하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전에 폭락을 미리 예견하고 이게 막 정리를 하고 밑에 주워 먹으면 되게 좋겠지만 이게 경기 침체라는 갑자기 그 시그널 갑자기 떠가지고 팍 이러는 거 누가 이거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미 내려와서 있는 거에다가 손을 쓸 수 없을 때는 또 이럴 땐 또 긍정적인 방향을 보는 것이 전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에겐 지금 같은 때가 사실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매수는 찍어 내릴 때 원래 그럴 때 하는 거 올라갈 때 막 괜히 평단 높이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으면 찍어 내릴 때 대외적인 어떤 충격이나 뭐 이유가 됐든 간에 찍어 내릴 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뭐라고 했었냐면 정말 단독적이고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비트코인에 대한 현실적 이 돈의 흐름은 주식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냥 뭐 자산시장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금도 내려가는 걸요. 뭐 금도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막 방어를 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던가 아니면 조금만 내려가는가 아니면 더 좋으면 올라가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은 경기 침체, 전쟁 뭐 이런 게 지금 토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제 역할을 했냐?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위험 투자 상품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래도 우리는 속고 또 속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트위터 적어놓은 거 몇몇 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좀 풀이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코인이란 게 특히 비트코인부터 시작해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대표적 비트코인이란 게 얘가 지금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계속 얘가 뭔지를 아직까지 정의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전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매번 그랬잖아요. 지난 사이클 때도 주식이 내려갈 때 폭락할 때 비트코인은 자금이 쏠려서 떡상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속았죠? 코로나 때도 어땠어요? 다 그냥 같이 떨어졌어요. 얘도. 전쟁은 이게 좀 그때그때는 달라요. 어떨 때는 그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얘가 좀 올랐죠. 주식 떨어질 때 얘가 좀 살짝 오르고 금 따라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4월이나 좀 또 이번에 보면은 전쟁 이슈 터질 때는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얘가 뭐가 뭔지 모른다. 얘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녀석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자산시장에 대한 어떤 주식시장의 서자 같은 느낌이고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이 고위험 투자 상품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좀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도 뭐죠? 뭐 디지털금, 인플레 헤지, 그리고 뭐 사운드 머니 맞나요? 그런 용어 맞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또 좋은 얘기들 또 그것만 많이 비출 걸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 믿게 만들고 해서 또 더 높은 가격, 또 멀리 더 높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표를 또 만들게 해서 하나라도 가져볼까 하는 그런 매수 심리를 포물을 또 부추기지 않을까. 이게 CME 선물 거래. 근데 CME 갭은 현재 이게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갭을 지금 메우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보시면 오늘 새벽 1시 한 4, 50분쯤에 제가 방송 켰었나요? 그때였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비리비리 할 때 여기서 갑자기 빵 떴죠. 이게 떴던 게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이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호재돼가지고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비트코인 컨퍼런스하고 떨어졌는데 이게 또 여기서 갑자기 비었던 게 주말이었잖아요. 주말에 또 쉬니까 또 갭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내려올 때 또 갭이 또 발생해 버렸어요. 이때 이 갭을 메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나 요거 기준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58,700달러, 58,700달러까지 해서 이거 메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빵꾸가 또 뚫려버렸네요. 지금 내려오면서 빵꾸가 또 뚫려가지고 이렇게 또 해서 메워줘야 됩니다. 지금 좀 긍정적으로 희망을 돌린다면 올라와서 메워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원래 그 카말라 해리스 그 캠페인 쪽에서 그 암호화폐 관련 그 이제 미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 당초 예정됐던 월요일이 연기가 됐어요. 올 아마 이번 주말 그 후반부로 밀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에 관한 이슈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쯤에 가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고, 현재의 그 비트코인 흐름은 과거 이제 피터 브런트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 상승장 그때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 여기 있고요. 이때 자, 이 비트코인 반감이 2016년 7월 9일에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비트코인 반감 이후에 하락률이 27%에 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하고 지금 하락률이 이 정도 거의 되거든요.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사합니다. 하락률 관점에서 본다면 26%인데 지금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 만들고 나서 좀 더 내려와서 30%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번 장은 17년 장과 뭐 비슷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이제 비트코인 반감 이후의 하락률 관점에서 봐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비교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해서 많이들 비교하는 게, 이게 지금 내려온 폭을 한번 좀 보도할까요? 지금 쏟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보면 하다가 싹 지금 쏟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많이 쏟아졌어요. 예. 체감상 지금 이런 적이 없다 할 정도 지금 많이 지금 쏟아졌단 말입니다. 지금 다들 오래 하셨던 분들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와, 이랬던 적 없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게다가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까지 이게 막 공포를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 이란이 뭐 이스라엘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3차 세계대전 이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막 근데 다들 겁에 질려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하락률을 한번 볼게요. 하락률 보시면 이거 대비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해놓은 거 보면 거의 하락률 3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마이너스 30% 정도 가까이 되고요. 자, 이게 이렇게 우악하고 쏟아졌잖아요. 이걸 이제 어느 거랑 좀 비슷하게 많이 보냐. 저는 이제 보면은 과거 그 2023년 3월 SVB 사태 요때 요거를 이제 한번 일단 먼저 보고 싶은데, 요거 하락률 한번 볼까요? 요때 대비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건 12% 정도. 여기 높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22% 정도. 지금보단 하락률 좀 적네요. 예. 하락률이 좀 적은데 아무튼 이렇게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코로나 빔을 아마 좀 많이 연상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빔 이때 하락률 보면 이것도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긋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대비 하락률 하면은 지금 이게 좀 많이 쏟아졌네요. 마이너스 한 60% 정도. 여기 대비하면은 마이너스 한 50%에서 한 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때 장난 아니었죠. 코로나 빔. 이것도 패턴 보면 이게 내려왔던 게 보면 처음엔 좀 짧게 내려오다가 한번 길게 이제 잠땡봉 확 쏟아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었죠. 제 기억에 20년 3월 3일인가 한번 긴급 FOMC 해가지고 긴급 금리 인하고 이때였나요? 예, 그때 금리 인하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뭐 어리버리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리버리 하다가 이제 슬슬 올라가가지고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바로 또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기관 행보를 거치고 또 지루하게 하다가 올라가나 싶다 다시 한번 쳐박았다가 2020년 10월이 돼서야 본격적 랠리가 펼쳐졌어요. 다시 한번요. 2020년 10월이 돼서야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볼게요. 여기도 보면 얘도 이 앞에도 보면 이 조정폭 장난 아니죠. 예, 여기 38% 뭐 이렇게 있는데 이때도 보면 여기도 이 조정폭도 꽤 돼요. 여기 또 이때도 한 30-40%. 그러니까 2017년 뭐 비슷하다는데 조정폭 보면 2017년 엄청났었어요. 매번 조정 때마다 이렇게 내리고
내리꽂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요것도 좀 이제 이게 바닥일 거다 하다가 이제 한번 지하실 한번 팠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내려갔던 게 마이너스 한 절반, 반토막 정도 내려갔었어요. 예,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한 번 더 내리꽂았다. 반토막 났었다. 그게 이제 2018년 말에 그 장세였고요. 이것도 하나 볼게요. 21년 중간 때. 이것도 좀 비슷하죠. 올라가나 싶더니 내려왔다가 좀 다시 한번 또 가는 패턴이었는데, 이때로 해볼까요? 이때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내려섰습니다. 예, 반토막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이때는 한번 쳐박았다가 긴 또 이 횡보를 합니다. 더 찍어 내려가. 그러니까 이때 어땠었냐면, 테슬라가 비트코인 팔았다고요. 중국 채굴 밖으로 쫓아냈고요. 이때쯤에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6개월 원래 락업인데, 그 락업 풀린다 해가지고 공포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밀어 올렸던 게 그레이스케일 때문에 밀어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이제 6월이었고, 그러니까 12월부터 랠리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이때 그레이스케일 물량 계속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았던 게 이때 누적 물량이 이때쯤 많았었고, 6개월 뒤에 풀린다니까 이때 내려오고 나서 공포에 질리니까 그런 소식 많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그거로 인한 영향은 되게 없었고, 그러다가 어리버리하다가 이때 한번 튕겨져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장이 2020년 3월 코로나 같다든지 아니면 2021년 중간장 같다든지, 아무튼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2020년 3월 코로나 같은 경우라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번 내리꽂았어요. 내리꽂았을 때 지금 이제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 이 내리꽂는 현재 이 모습이 그냥 이거다, 본격적 내리꽂음이 더 남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이따 배제를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 배제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내리꽂아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몇 년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어요, 솔직히. 저도 왜냐하면 암호화폐 유튜브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갔다고 좀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한 몇 개월 걸리거든요. 한 두어 달 걸립니다. 두어 달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가는 거. 이때 이제 연준의 개입이 있었죠.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 자산 시장이 다 좋아지면서 올라갔던 거.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선을 좀 이렇게 그어 보면은 2020년 3월 코로나 내리꽂았을 때 이거보다 약간 좀 더 뚫고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선긋기 나름인데, 원래는 이 선이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었고, 원래는 이 선이 뭐 이렇게 박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었고, 별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긋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선을 지금 다들 고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 약간 결과론적인 것 같긴 하지만, 2020년 3월 코로나 때와 지금의 현재까지 지금의 이제 움직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보고 나면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점. 두 번째, 2021년 중간 때를, 그러니까 2021년 4월까지 올라가고 코인베이스 IPO하고 고점 찍고 쭉 테슬라 팔고 중국 채굴로 쭉쭉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때. 그럼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이때도 역시 내려오고 나서 몇 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내려왔죠. 다시 튕겨져 올라오고 막 좋다 말았다, 기분 좋았다 말았다 이런데, 이 짓을 이제 앞으로 향후 몇 개월을 해야 될 수 있다. 그럼 몇 개월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2020년 3월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기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야지 다시 정상 위치로 회복을 했냐. 기간으로 보면 여기까지 하면 이게 지금 일본 기준이거든요. 60개, 바가 60개니까 지금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중간 때 보시면 내리꽂았죠? 내리꽂고 이거 올라갔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상승 랠리가 이제 펼쳐졌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이건 이렇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해서 체감된 상승이 왔었거든요. 이때는 올라와도 별로 체감된 상승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내리꽂은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를 좀 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일본으로 따지면 70개 정도. 그러니까 두 달이 좀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부터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10월부터죠. 10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이제 기왕 나온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당분간 좀 지루하겠지만 여기서 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생각이 여기서 이제 알트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트가 끝나고 뭐 했고 이러는데, 일단 지난 패턴 이제 봤을 때 이때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뜬금포로 특정 코인이 뜬금포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요. 그래서 갑자기 어이없이 올라가고 그 코인이 막 주목받기 시작하고 갑자기 메타가 확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넉놓고 있기보다는 만약에 이 시장이 계속 붙어 있다면은 이제 그 다음 메타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딱히 뭐가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뭐 참펑자오, 샘 뱅크먼, 권도용 같은 사람 지금 다 감옥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을 리드해줄 인물도 없고 뭐 짧게 치고 빠져나가는 그런 인물들밖에 없다 보니까 좀 크게 안 느껴지는 경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이 이제 지금은 막 고요하고 이러지만 다시 한번 어떤 게 막 뭐가 유행이고 뭐 돈다 우리 그랬잖아요. 만 그렇다지만 여기 보면 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더리움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더리움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ETF 다음에 ETF 뚜껑 열리고 나서 이더리움이 뭐 바로 가진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앤드류 강이라는 그 X 이제 쓰시는 분, 여기 팔로우가 거의 30만에 가까운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이더리움 ETF 출시 전에 예상 가격을 좀 적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ETF 되고 나서 본인은 어느 정도 레인지까지 기대를 하냐, 2,400불에 3,000불까지 기대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가격 상승을 원하는데 가격이 내려간다고 오히려 얘기하니까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트윗에서 이제 이더리움 추가 하락에 대한 베팅하지 않고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구매 기회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할 것이니까 뭐 울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트윗을 좀 남겨놨는데요. 워낙 사람들 많이 뭐라고 하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트윗을 남겼고, 결국 이 사람의 예측이 맞죠. 되게 좀 듣기 불편한 부분도 이제 많아요. 암호화폐 하다 보면 되게 듣기 불편한 부분도 많고 막 이제 그런데 듣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히 이제 채팅창이나 어떤 데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의 우월감을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좀 놀림으로 인해서 좀 거기서 막 쾌감을 얻는다든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이 좀 이렇게 화나거나 긁힌다고 하잖아요.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럼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막 미운 거예요. 뭐 어떤 분석을 했는데 내려간다는 분석, 아니면 나는 뭐 내려간다 했는데 올라간다는 분석, 나와 반대되는 어떤 분석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경향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사랑이 필요하다. 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저와 반대되는 의견 얘기하는 사람 되게 싫고, 막 그 사람이 틀리기 바라고 뭐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되게 못됐죠. 많이 못돼 처먹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 이제 돌이켜보니까, 결코 저한테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타인에 대한 의견이나 분석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내 감정에 있어서 뭔가 그 배척하고 싶은 심리, 내가 좀 더 우월해지고 싶은 심리, 눌러주고 싶은 심리, 그런 게 결코 나의 그 수익에 있어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사실은 이런 수익이 됐든 뭐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대중들의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나름 논리 있게 이렇게 펼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요즘 드는 생각은 참, 대단하다. 그런 분석하는 사람 다 대단하고, 어떤 의견이 됐든 간에 나름 논리적이라면, 각자의 어떤 그 의견이 있고 논리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이제 선택과 결정은 이제 모두 내 책임이죠. 근데 이제 그 자세가 미워하지 않고 좀 이렇게 인류의 적이고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자세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수익에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요즘 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잠깐 메모장에 적어놓은 걸 점검 좀 할게요. 잠깐만요. 네, 일단은 나스닥 지금 뚜껑 열었을 때 보면 의외로 코인이 선방을 하고 있네요. 야, 진짜 아시아만 두드려 맞았네요. 주말 사이에 코인 두드려 맞고 월요일에 아시아만 두드려 맞고, 좀 미국은 왜 이렇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좀 너무 치사한데. 진짜 자기네들은 멀쩡하고 그냥 바깥에만 다 죽여버리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CME 받고, 경기 침체,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경기 침체라는 것이 다들 똑같이 생각했던 게 9월 금리 인하하고 나서 금리 인하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경기 침체 오겠지, 다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라고 지금 막 다들 호들갑 떠는 게 지금 당겨와서 지금 많이 호들갑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9월 이후에 뭐 계속 뭐 내년에 경기 침체 오니까 그때 비트 떡상할 때 팔아야지라는 생각 때, 여기 계신 분 1,000명은 다 똑같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가 깨졌다.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돌이켜보면 2022년부터 내려갈 때 줄줄이 내리 꽂힐 때부터 경기 침체 올 것이다, 상호년 부동산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23년 오히려 오르고 24년도 상반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지금 와서 또 경기 침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경기 침체된 것은. 그래서 전 차라리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차라리 지금 이제 터져서 잘 되었다. 원래 금리 인하면 이거 인하면 안 돼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는 경기 침체를 한번 겪었잖아요, 지금. 이게 경기 침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기 침체라고 다 하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이 하락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면 할 폭도 많고 해서 오히려 카드를 지금 맡겨둔 카드를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파월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고 7월 FOMC 때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당장 긴급 금리나 이게 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조정폭 가만히 30% 뭐 있었는데 옛날에 있던 조정폭이고 우리가 너무 안일했지 않았나. ETF 때문에 그럴 일 없다. 뭐 기관 때문에 그럴 일 없다. 뭐 얘기했었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리고 조기 상승 그런 말 이제 싹 들어갔죠. 결국 이전 패턴과 다르지 않다. 이전 사이클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ETF 쏠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TF 쏠림이 이제 ETF가 있으면 ETF로 인해서 오르는 거 좋은데 나중에 내려갈 때 ETF 때문에 담은 물량이 이제 빼니까 그때 위출량 발생하면서 또 공포로 해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ETF 된 배신감을 지금 완전히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살짝 우려된다. 원래는 다들 생각했던 게 올해는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했던 게 왜냐면 바이든 때문이에요. 바이든 재선 돼야 되니까 미국 주식시장 폭락시키지 않고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원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밑바탕이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이 어때요? 할배 이제 그만둬 버렸어요. 할배 그만둔다고 이게 쓰고 이제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거 자금 땡겨왔던 걸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해리스를 앉혀놓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 과정에서 바이든에서 해리스 넘어올 때 그리고 그 공백 사이에 트럼프가 갑자기 딱 끼어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거의 미국 대통령 된 듯냥 이제 행동을 했었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면서 그렇게 움직여 왔었잖아요. 특히 7월은 그렇게 움직였단 말입니다. 6월 말부터 해서 6월 말에 바이든하고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나이브 때. 6월 말에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때 토론하고 바이든 왜 이렇게 못해? 야 트럼프 우세하네? 그때부터 가다가 바이든이 이때부터 건강 이상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다가 트럼프 이때 피격 맞고 트럼프 막 지지율 폭등하고 바이든 이제 그만둘래 하다가 거의 트럼프가 대통령 된 듯이 가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막 비트코인 떡상 이러고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입을 빌려서 뭐 그런 말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진 거죠. 공백 기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왔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우세일 때 지금 시장이 움직임 보시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주당 해리스 러닝메이트가 그 5일쯤에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다 텔레그램에 해놨던 거예요.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전당대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해리스 및 첫 흑인 여성 대선 후보 러닝메이트 2파전 부통령 후보 이름은 5일 발표. 자, 그러면 오늘이 5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럼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르면 5일 발표니까 뭐 이번 주 기다려 봅시다. 그럼 그 부통령 후보가 어떤 인물에 따라서 또 시장 해석이 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번 달은 많이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실 이때 해리스 이제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목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 기간 때. 그래서 지금 향후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막 요동치고 뭐 어쩌고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해리슨이 뭔가 딱 잡아간다 하면은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번 연도의 그 기본 스탠스가 바이든 할배가 주식시장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코인은 일단 몰라도 주식은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경기 침체 따위는 없다. 해도 대선 끝나고 경기 침체 될 것이다가 원래 포인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이 좀 몇 번 삐걱삐걱 거렸잖아요. 그리고 막 트럼프 우세로 막 돌아가면서 그랬었는데 이때 이제 해리스가 뭔가 딱 앞에 내세워서 한다면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막 경기 침체 이런 사인 보여주면 해리스가 완주할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8월 말부터 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두 번째, 잭슨홀 미팅입니다. 8월에 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FOMC는 9월에 있어요. 이번 7월 말하고 8월은 비어 있어요. 8월은 잭슨홀 미팅이 있고 9월에 FOMC, 9월은 17, 18일 있습니다. 자, 8월 잭슨홀 언제 있냐? 8월 22일, 24일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있고요. 잭슨홀이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다다음 주 되는 이 8월, 하나, 둘, 셋, 넷째 주는 정말 중요한 이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다음 주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막 시장에서 이리저리 막 방향 잡는다고 막 애를 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제 어지럽겠죠. 따라서 8월 한 달은 많이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들어가서 FOMC 있는데 9월 17일, 18일입니다. 예, 9월 17일, 18일.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코로나 때랑 그리고 21년 중간 때를 비춰봤듯이 이 기간적인 이 회복,
기간이 약 한 2달 정도 소요된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것이 8월 지금 이번 주 해리스 러닝메이트 그런 이야기 좀 나와줘야 되고요. 이번 주 이게 어떻게 되냐, 다음 주 이게 어떻게 되냐 어리버리 하다가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가서 이때 이제 FOMC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뭐 긴급 뭐 있으면 이제 하면 좋은데 파월이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8월에 그 잭슨홀 때 아니 그 전부터 해가지고 왜 그 연준 대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뭐 트위터로 막 흘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자꾸 시장에 어떤 떡밥을 내준다든지 잭슨홀 때 뭔가 좋은 소리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이제 좀 어느 좀 달래줄 가능성. 내려가면 달래주잖아요 원래. 너무 내려가면 달래줍니다. 계속 내려가기는 안 되니까. 그리고 9월에 가면 이제 FOMC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가 되면 이제 지금부터 딱 2달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 2달쯤 지나면 이제 뭐라도 이제 진정되는 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결국 뭐냐 원래부터 이야기했던 원래 10, 11, 12가 좋다고 하잖아요. 4분기가 원래. 그리고 우리가 원래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 반감기 이후 5개월 지나야지 뭔가 바라볼 수 있다. 그게 9월, 10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대로 간다예요. 이게 지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결국에는 그냥 원래대로 간다.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CPI가 중요하지 않고 파월이 7월에 얘기했던 게 CPI 물론 봐야 돼요. CPI 물론 봐야 되는데 파월이 얘기했어요. 이제 CPI 100%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7월 FOMC 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그 실업률, 고용 뭐 아무튼 그 둘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건강하냐 그런 또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하락하는 트리거가 실업률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파월이 그거 보라니까 거기에 다 예민해져가지고 살짝 올라오니까 뭐 뭐 공심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경기 침체돼 이래가지고 난리 박살이 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딱 그렇게 플로우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월의 잘못도 좀 커요. 이번에 내리는 것도 안 내린 것도 있고 그리고 CPI만 안 보고 저기 실업률 볼 거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들 미쳐가지고 하다가 이 시장이 에바할 정도로 막 이렇게 에바세바 할 정도로 이렇게 내려온 게 지금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나쁜 게 돼버렸어요. 지금 배드 이스 배드가 돼버렸어요. 원래 배드 이스 굿이었는데 배드 이스 배드가 돼버려가지고 좀 약간 좀 그렇게 됐는데 연준에서는 쉽게 해서 연준에서는 돈을 이렇게 줄였지만 재무부에서 옐런이 있는 재무부에서는 국채 찍어가지고 그냥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거죠. 아빠가 용돈을 안 줘요. 아빠가 용돈 안 주고 오히려 용돈을 뺏어가요. 근데 엄마가 용돈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럼 결국 나는 뭐 어때요? 예, 결국 나는 본전하면 용돈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여태까지 지금 돌아왔던 건데 향후 이제 봐야 될 거는 연준하고 재무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월하고 옐런 둘 다 지금 봐야 되고 이제 옐런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껴둔 거를 좀 이제 약간 카드 좀 아껴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 대선까지 해가지고 확 그냥 치고 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뭐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겠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는 좀 결과물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달러 인덱스 물론 봐야 되는 건 맞는데요. 22년 하락장 때요 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하락장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 그때 욕 엄청 얻어먹었는데 그때 달러 인덱스 차트 그려놓고요. 이게 그때 이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이게 막 추세를 그려놓으면 막 그럴듯해 보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달러 인덱스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채널 사라지는 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그냥 어차피 결과물이니까 때로는 달러 인덱스가 원래 주식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만 올라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예, 이건 약간 좀 어려워요. 오히려 어려워요. 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면 정리를 했고요. 예, 제가 편집해서 하나 올릴게요. 이건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